사실 이 앞에까지 한 얘기는 이미 다 나온 얘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6가지 정도 추천드리거든요. 주식군, 국채, 대체 투자라고 불러요. 그에 맞는 ETF를 골라서 6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한꺼번에 교체하는 데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다 넣으십시오. 인생 한 방이다 정신으로 한 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럼 운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 앞에까지 한 얘기는 이미 다 나온 얘기. 금융회사에서 이제 홍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다 나온 얘기라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연금에 납입을 했는데 어떻게 굴려야 돼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별로 없죠. 저는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자산을 편입을 해야 돼요. 주식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주식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주식을 먼저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저는 둘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주식만 가져가면 그 나라 주식이 안 좋아질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 한국이랑 미국이냐라고 하시면 선진국의 대표로 미국을 뽑은 거고요. 신흥국의 대표로 한국을 뽑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미국 주식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2009년 이후로 미국 주식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당연히 미국 거 해야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최근성 편향이라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제 심리적 편향이에요. 2000년 혹은 2001년부터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쭉 계산을 해보면 한국 주식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제 한국 주식 혹은 신흥국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90년대에는 미국이 더 좋았고요. 80년대에는 신흥국이 더 좋았어요. 70년대에도 신흥국이 더 좋았고. 2020년대에는 어디가 더 좋을 건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자. 라는 거고, 그리고 주식을 가져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식 변동성이 너무 커요. 코로나 때도 보셨겠지만 한 40% 빠졌었죠. 근데 그런 일이 또 생길까? 계속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50% 빠졌었고 2011년 남유럽 사태 때 26% 빠졌었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식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국채는 어디 걸로 가져가십니까? 국채도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고요.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환 노출 상품이 있어요. 환 노출이라는 건 달러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미국 국채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달러가 상승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렇게 가져가시고 보통 이제 6가지 정도 추천드리거든요. 주식군, 국채, 대체 투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식과 국채는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고 그 나머지 자산들을 대체 투자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대체 투자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책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골드 일부 가져가시고 나머지 현금도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게 언제 딱 드러났냐면 작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국채도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안 빠진 게 달러랑 현금. 달러 올랐고 현금은 당연히 오르지도 않지만 빠지지도 않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싸진 자산을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이미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 자산군으로 나눠가지고 그에 맞는 ETF를 골라서 넣어놓으면 항상 2000년부터 보면 6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언뜻 듣기에도 작년에 코로나 때 증시는 폭락했지만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커버가 됐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세요. 자기의 경험에 입각해서 감정적인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1년 이 금값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30-40%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전고점 비슷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님은 왜 금을 좋아하시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전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금을 가져가는 이유는 달러 자산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가 가장 크고요. 다른 주식이나 뭐 국채 이런 애들이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을 가져가는 거지 단편적인 기사를 보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좀 힘드시고 어차피 분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필 시작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힘들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운의 영역이거든요. 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작한 이후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준비돼 있잖아요. 폭락했어? 그럼 주가 빠졌네? 안 빠진 거 뭐지? 얘 팔고 얘 사서 리밸런싱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영골 책을 쓰고 나서 그 연금 계좌 3개에 대해서 블로그하고 유튜브로 계속 수익률을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연 환산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나머지도 13%, 14% 정도. 누적으로 하면
하면 36%에서 40% 이렇게. 정확한 투자 종목은 공개 안 하시죠? 제 종목은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보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체 투자 주식과 국채만 하더라도 꽤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수익률 차이가 하시는 별로 거고요. 안 나요. 그럼 저기 예.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제너럴하게 해도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뭐 공격형 자산의 70%, 안전형 30%. 그럼 공격형에 뭐가 있냐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골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n분의 1 해요. 그리고 안전형에도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 있잖아요. 거기도 n분의 1 하고. 대충 뭐 333 정도로 예. 되겠네요. 예.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 장기 투자할 때 있어서 또 수수료 중요하잖아요. ETF 수수료. 기왕 말씀해 주시는 김에 어떤 ETF가 좀 수수료가 저렴한지 좀 예. 찍어 주시죠. 예를 들어서 ETF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얼마나 많이 거래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거래가 안 되는 건 가격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매매할 때 매수매도 호가 차이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큰 걸 하시고 한 상위 3, 4위 안에 수수료 제일 싼 걸 사시면 돼요. 운용 보수가 제일 싼 걸 사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 ETF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굉장히 수수료를 낮춰서 나오고 있어요. 0.015% 막 0.0 몇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선 보수에서 장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낮고 운용 사이즈가 큰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잠깐만 다른 얘기를 봐서 이제 이사님 주식 투자도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죠? 일반 계좌는 하는데 주식은 안 합니다. 똑같이 그냥 연금 굴리듯이 예. 일반 주식도 똑같은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나요? 5에서 15%? 조금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계좌는 매매 차익에서 수익금의 15.4% 과세하거든요. 저처럼 이제 매매를 자주 안 하는 경우에 1년에 0.7% 정도 손해가 나요. 그래서 연금 계좌보다 수익률이 조금 낮죠. 한 5천만 원을 넣어서 굴리면 한 5천만 원에 5%면 250이잖아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와야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 200만 원 벌 수 있는 걸로 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 혹시 그럼 이사님은 55세부터 65세 이후로 이제 이것도 나름 생애주기 비슷한 표현이 쓸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노후연금 세계에서는 이제 파악을 좀 하고 계세요? 금융감독원 파인에 가면 연금 포털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들어가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 정보가 나와요. 저도 당연히 조회를 해보는데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노후 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노후 대비 할 수 있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만 딱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 400만 원 나가시면 이 400만 원만 노후에 나오면 되잖아요. 아주 심플한 계산이잖아요. 그죠? 지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넣으셨고 국민연금에서 한 100만 원은 나올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나왔죠. 근데 개인연금을 꾸준히 운용하셔가지고 4억 7천을 만드시면 98세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요. 연금 개시 이후에 운용해서 번 수익은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나오죠. IRP에서 300씩 넣어가지고 하시면 약 3억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8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300만 원 됐잖아요.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퇴직금을 IRP로 넣으셔가지고 뭐 한 50에서 뭐 100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아, 나 400 아니고 나 500 써야 돼 라고 하시면 자 100만 원 어디서 만드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집을 연금 하시면 돼요.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충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노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노후에 500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지금 생활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함정이죠. 생활비가 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제가 납입해야 되는 연금이 훨씬 많이 늘어나요.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은퇴 리스크들 중에 하나가 장수 리스크거든요. 남은 돈이 없는데 남은 삶이 있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노후 빈곤으로 바로 들어가고 또 하나가 자녀 리스크. 대부분의 사람이 이 400만 원을 못 줄여요. 아이 학원비 때문에. 학원비는 참 많은 중년들을 아프게 하는 이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퇴직연금도 DC형의 경우에는 이제 이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꽤 오랜 기간 이제 여러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한꺼번에 교체하는 데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하세요? 한 방에 바꿔야 됩니다. 이걸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지하시고 다 새로 가입하시면 되고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무섭고 불안하냐면 투자 근육이 없으셔서 그렇거든요. 갑자기 투자를 팍 하려고 하면 무섭죠. 왜냐하면 이 단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아주 작은 금액부터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투자 근육이 단련돼요. 투자는 심리가 80%라고 하는데 투자 심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시장을 보고 손실도 좀 느껴보고
수익도 받아보고 그러시면 괜찮은데 그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제 5천만 원 혹은 1억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다 넣으십시오. 근데 불안하시잖아요. 한 3분의 1씩 나눠서 넣으세요. 내가 투자하는 방식이 이렇게 우상향하면 지금 제일 싼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나눠서 넣으면 비쌀 때 들어가고 비쌀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심플한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아요. 자,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대상이면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돈을 넣는 순간에 쌀지 비쌀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법이면 적립식을 하는 게 불리하죠. 계속 비싸게 사잖아요. 연금을 매달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그냥 연초에 다 넣으라고 보통 가이드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 생각 외에 조언을 해주셔서 인생 한 방이다 정신으로 한 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자고 한 건 아니고 실제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마이너스 들으시고 마이너스 통장 다 빼서 연금에 넣으세요. 연초에. 그리고 1년 내내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거예요. 월급이 남을 때마다 마통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매달 30, 40씩 넣으면서 그걸 또 분할해서 주식 넣고 뭐 대체 투자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귀찮지 않냐고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에 하는 게 낫다고 이제 그 이제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천만 원 있으시면 1,000만 원씩 하시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이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또 ETF 사실은 ETF도 거래 안 될 때는 사기 힘들거든요. 이게 갭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못 산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다른 방법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나요? 이제 어떤 분이 정말 재밌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자기가 책에 굉장히 공감했고 자기 실천하고 있다. 연금 계좌, IRP, ISA, 일반 주식 계좌, 자기 거, 그다음 아내분 거, 이제 계좌 4개, 아들 거, 연금 계좌. 총 9개를 리밸런싱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네. 귀찮은 거 정말 인정하고 저도 귀찮거든요. 저도 귀찮은데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직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역시 그렇게 그걸 준비하고 계셨군요. 예. TDF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TDF는 컨셉이 좋아요. 컨셉 자체가 일단 자산 배분이고 그리고 자산을 배분한 상태에서 나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을 점점 줄인다. 이런 컨셉이라서 컨셉은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제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TDF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서 그 데이터는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금융투자협회에 가면 모든 펀드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실제 성과를 봤는데 한 개 상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한 개 상품도 미래에도 이 정도 성과를 계속 내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그런 상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박스예요. 설명서는 이제 있는데 진짜로 뭐 하는데 구체적인 상품이랑 운영 방식 이런 걸 다 오픈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사님 끝으로 저기 연금 포트폴리오 좀 바꾸시고 할 때 자산 배분하실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손으로 현재 리밸런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뭐 조금 시간이 나면 뭐 2주에 한 번도 하는데 정시 시간에 한 20분이면 합니다. 그러면 뭐 부담 없이 사실 모든 재테크가 다 귀찮긴 하잖아요. 예, 귀찮은 걸 감수해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연금 전문가 김성일 이사님 모시고 연금을 어떻게 하면 이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출연하신 소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피상적으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찍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젊을수록 관심이 없어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연금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테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